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술품은 보통 기타 투자 자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만큼 메이저 투자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가장 어느 곳에 투자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주식, 부동산, 펀드, 채권, 그리고 여전히 미술품이나 그런 NFT 아트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 안쪽에 0. 몇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시장이 좋아졌고 미술품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술품을 사겠다, 내 자금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심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술품을 실제로 구입하는 데는 문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그림을 사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아까 정주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미술품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좋은 작품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좋은 작품을 어떻게 사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 발짝 이제 들어가 보는 정도,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래서 어떤 좋은 그림을 사야 될 것이냐, 사려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에게 주어진 1시간 동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술품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가격이라는 게 뭐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을 그냥 불러가지고 그건 호가라고 하죠. 그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매칭이 돼가지고 그 가격에 사면은 매매가가 형성되겠지만 사실상 호가랑 실제적으로 매각되는 가격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객관적인 요소가 있겠고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디밸류에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가 그리고 작품성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그림을 감상하는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투자 대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투자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술 시장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작가가 어떤 독창적인 어떤 형식이나 자기만의 철학적인 어떤 개념이 그 특유의 어떤 무엇인가로 잘 표현되어 있는가. 근데 이건 내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제도권에서도 이 작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평가가 나오는 그런 작가의 작품을 먼저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미술사적 가치입니다. 미술품 투자하는데 사실은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옥션 레코드를 통해서 가격을 확인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을 확인해서만은 이 작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망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앞으로 이 작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술사적 가치, 미학적인 가치, 제도권에서의 평가, 작가의 앞으로의 어떤 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져서 그럼 이 작가의 작품은 지금은 뭐 5천이지만 앞으로 뭐 얼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미술 투자라는 게 결국은 인문학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미술품은 철학과 미술사와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아는 것이 투자 수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객관적인 요소로는 당연하게 이 작품이 몇 년도에 제작됐는지,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재료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같은 작품이어도 캔버스에 그린 작품과 종이에 그린 작품은 다르겠죠? 네 번째로는 소장 기록입니다. 소장 기록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미엄 요소인데 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소장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기관이었느냐에 이후에 재판매할 때 가격을 더 높이 평가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이전 소장자의 안목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작가의 작품을 잘 모르지만 이전 소장가는 이 작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컬렉터이다. 아니라면 더 큰 컬렉션을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정도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이라면 굉장히 좋은 작품일 거다라는 문제 프리미엄 요소를 준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소장 이력을 통해서 이 작품이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장 이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작품에 대해서 소장 이력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이제 탐정처럼 그 작품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야지 겨우겨우 그 이전 소장자를 알 수 있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비넌스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비넌스만으로도 진위 감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작가 및 작품성, 미술사적 가치, 미학적 가치, 연대 크기 상태, 그리고 소장 기록,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이 작품을 갖게 되면서 옛날에는 미술품을 나만이 갖고 있고 가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미술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뭐 초대를 해서 작품을 보여주죠. 과시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기를 바란다던가 아니면은 미술품의 소유자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나눠지는 지분 분할 투자가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의 즐거움에서 나눔의 즐거움, 공동 소유의 즐거움 이런 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부의 과시인데요. 내가 피카소의 작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림으로 해서 저 사람은 피카소의 100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뉘앙스를 풍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의 과시. 근데 옛날에는 내가 부자라는 거를 과시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이거를 1000만 원에 샀는데 10억에 팔았어. 이게 더 큰 이제 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위상승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은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그 사람을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기준으로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컬렉션으로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향유를 좀 느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결정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투자 가치인데 이 투자 가치를 제1 항목으로 두기 시작한 지는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컬렉터들이 난 정말 이 작품이 좋아서 갖고 있다라고 하지 결코 나는 이 작품을 나중에 팔아서 수익을 낼 거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림을 살 때 나는 이 작품을 곧 팔 거야라고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림을 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최대한 나의 목적을 숨기고 나는 이 미술품을 오랫동안 간직할 거야라는 전제 하에 좋은 작품을 구입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작품이 곧 나올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작품을 작가들이 아니면 갤러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좋은 작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작품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미술품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돈을 여기다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함을 좀 숨기고 좀 즐기겠다, 재밌고 쉽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투자 원리가 있을 거고 주식을 하신다면 주식의 투자 원리가 있을 거고 그래서 그 투자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미술품 투자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약간의 차별성을 캐치하시면 그거를 잘 적용하시면 아마 쉽고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때 감상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는 눈과 내가 이제 이거를 투자하겠다, 적극적으로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림을 바라봤을 때의 눈하고는 조금 더 엄격한 눈으로 내가 여기에 나의 자금을 쏟아 넣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하면 조목조목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감상을 위한 눈과 내가 이 작품을 소유한 혹은 투자 가치로 사는 작품에 바라보는 거는 다르다.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품으시고요. 그러면 미술품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투자 환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투자 대상은 미술품이겠고 투자 환경은 미술 시장일 거예요. 그러면 투자 대상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도 삼성전자를 사시면 삼성전자가 어떻고 무슨 어디하고 새로 어디에 뭐 투자가 들어오고 어느 해외 시장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미술품도 마찬가지로 이 작가의 작품에서 이거는 몇 년도 작품이고 이 사이즈는 어떻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사항. 근데 기본적인 사항이 사실은 아주 심플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작가명. 우리 여러분들이 갤러리나 미술관 갔을 때 옆에 캡션 붙잖아요. 이 캡션 하나하나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작가 김한기, 그리고 제목 새, 그리고 재료 캔버스, 그의 기법은 유체, 그리고 40호고 1960년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작품의 가격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이 작품을 사야 된다면 요것 뜯어봐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산다면은 감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분석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뭐 그림을 조목조목 찾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내가 김한기의 작품을 만약에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김한기의 가장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는 작품 스타일과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대에 가격이 형성되는 스타일 중에서 나의 자금 예산을 넣었을 때 그럼 어떤 스타일의 작품을 사는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투자 대상을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럼 지금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어떤지 지금 현재 미술 시장에서 김한기를 사는 게 낫는지 그 다음 세대를 사는 게 낫는지 아니면 동시대의 작가를 사는 게 낫는지 여러 초이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미술 시장의 현황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주식 시장이 어떤지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항상 미술 시장에 선행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 당장 미술 시장이 어떤 뭐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영향은 반드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어떤지, 세계 경제 시장이 어떤지, 뭐 홍콩 시장은 어떤지, 미국 시장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쉽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정보의 홍수 시대니까 너무나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내려고 하면 너무나 쉬운, 너무나 질 높은 자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림에 대해서 김한기의 작품을 하려면 내가 김한기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좋죠. 그렇게 되면 김한기가 언제 어떻게 살아고 미술사조 그리고 미학,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태도로 컬렉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문턱이 높다라고 했었죠. 그림을 사기가 참 어렵다. 좋은 작품을 사야 되는데 그림을 사기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그림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갤러리에 가서 어떤 작품을 사려고 했을 때 그냥 작품을 주지 않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던가 당신의 컬렉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꾸 나의 어떤 그런 안목을 시험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컬렉터로 내가 다듬어지면 다듬어질수록 더 좋은 작품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작품을 샀는데 그 작품을 또 그 컬렉터는 사실 바이어이자 셀러이거든요. 내 작품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개
경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태도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파는 태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미술 시장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작품을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작품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를 모르는 척하지만 다들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통해서 내가 좋은 작품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좋은 어떤 컬렉션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분석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하냐? 아까 봤듯이 제가 그 캡션에 모든 가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김한기의 작품인데요. 이건 60년대 초반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기의 이런 작품에 4, 5억 원, 많게는 7억 원, 더 많게는 1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에서 60년대 작품이라는 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야 될 정도로 이 투자 대상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작품 스타일이라는 거는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는 약간의 그런 비구성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고 아주 두껍게 마티에르가 있다라던가 그런 60년대 작품이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지 않아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하단에 서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미술관에서 굉장히 거장의 미술품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에도 서명을 눈여겨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빈센트 반 고흐가 그 미술품 하단에 어떤 서명을 했는지 막상 생각해 보려면 잘 기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빈센트라고 쓴 것도 있겠고 고흐라고 쓴 것도 있겠고 반 고흐라고 쓴 것도 있겠고, 그리고 그 서체의 유형도 또 연대별로 또 굳이 나누자면 다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서명은 그 작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살 때는 반드시 서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앞면에 서명이 없으면 적어도 뒷면에는 서명이 있어야 하니까, 완전히 서명이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가 항상 환기라는 서명만 했으면 좋은데, 대부분 많은 작가들이 정말 나의 예술혼을 불살라서 만들어진 결과물에 만족스러운 서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생계를 위해서 작품을 생산해내는 것처럼 생산해내는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표시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아닌 동일한 작품이지만 다른 서명, 예를 들면 킴이나 아니면 다른 작품, 킴이라고 쓴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살 때는 모르겠지만 매각할 때는 더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디밸류에이션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어떤 좋은 작품을 사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니까, 이왕이면은 가장 정석으로 똑 떨어지는 그런 서명이 있는 작품을 사야 합니다. 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품도 김한기의 60년대 작품이고요. 64년도 작품인데, 이 작품은 우측 하단에 환기라고 딱 좋은 위치에 서명이 있죠. 저희가 감정을 할 때 서명의 위치도 중요한데, 물론 작가의 서명이면은 여기 다 작품을 그리고 나서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겠지만, 요새 작가들은 안 그렇겠지만 옛날 작가분들은 작가가 서명하는 위치를 미리 구상을 한 후에 작품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서명이 있지 않으면 전체 구성에서 좀 완벽하게 어떤 균형의 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의 위치도 매우 중요한데, 그거는 물론 가치에도 중요하지만 진위 감정을 하는 데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제작 연대인데, 아까 제가 1960년대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제작 연대를 중요한 거는 작가의 화풍을 미술사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작 연대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요, 내가 사는 작품이 이 작가의 어느 레벨에 있는 작품인지, 적어도 특급 레벨이 아니면 A급 레벨 정도는 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내 작품의 가치가 어느 위치에 어느 순위에 있는지를 확인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위 여부인데요. 미술 작품에는 당연하겠지만 위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감정하는 회사니까 굉장히 많은 위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내 눈으로 진위를 판정하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품이라고 판정하고 그림을 산다고 했을 때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감정서가 동반된 첨부된 미술품을 구매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생존 작가의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감정서를 같이 요청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작품의 상태인데요. 그냥 감상을 위해서 작품을 볼 때는 적어도 100년 이상 된 작품은 100년에 이상 된 느낌이 나면 더 좋겠죠. 만족도가 높겠죠. 그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도 있겠고. 근데 내가 그 작품을 사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최대한 깨끗해야 되겠고, 최대한 흠이 없어야 되겠죠. 크랙도 없어야 되겠고. 근데 어떤 작품이 굉장히 좋은 김환기의 대작인데 그 작품이 아주 많이 훼손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작품 가격을 다 받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얼마 정도의 가치 하락이 있을 것인가? 물론 그것을 평가하는 것도 저희 회사이긴 하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상태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까 소장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소장 이력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가치를 높이는 소장처. 두 번째로는 이제 진위 감정에 깊은 영향을 주는 그런 소장 이력. 그래서 이렇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 작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앤디 워홀이 있는데 앤디 워홀은 너무 많아요. 마릴린 monroe를 그린 그림들이 너무 많죠. 근데 서명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앤디 워홀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앤디 워홀일 것 같지만 앤디 워홀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앤디 워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모르면 작품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가 확인입니다. 그래서 작가 미상의 작품에 대해서 가격 평가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작가의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인을 확인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재질, 크기, 연도, 가격, 그리고 이제 진위 여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사러 갈 때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은 그 리액션이 좋지 않으니까 난 이런 것도 알아요. 이 작품 지금 연대가 어떻게 돼요? 상태는 어떻습니까? 뒷면을 봐도 될까요? 이런 식의 먼저 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왔다라고 하면은 어떤 들어오는 정보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가격의 결정 요인, 예를 들면은 가격이 다 작가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서울 옥션이나 K옥션 같은 가장 메이저 리그로 따진다면 메이저 리그에서 거래된 작가분들이 있겠죠. 그 메이저 리그에서도 또 프리미어 리그가 있겠죠. 그다음 A 레벨이 있고 B 레벨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 리그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거래되는 작가들군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들도 있어 하는 정도의 작가군들이 실제로 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작가가 오랫동안 어느 날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공급과 수요의 원칙,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적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차 시장 갤러리에서 작가가 가격을 부르는 가격하고는 다른 의미에서의 가격입니다. 유통시장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거래로 인해서 축적된 가격이니까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다. 근데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작품 가격을 보면은 청경자 같은 작가인데도 그 여행 스케치 작품하고 미인도의 가격하고 엄청나게 다른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이 다르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원리가 있겠죠. 개념이 있겠고, 거기에서 미술품 시장은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거는 각각
각각이 다르다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주식은 모두 한 주당 얼마로 동일하지만 미술품의 시장에서의 미술품은 각각 다르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두고 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작 연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때는 무심하게 사겠지만 나중에 판매했을 때는 엄청난 수익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때 잘 사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환기의 한 작가가 일평생 동일한 그림을 다 그리진 않습니다. 작가는 동일한 그림을 그렸다고 그리지만 나중에 다 펼쳐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미묘한 차이만으로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작품은 1970년대에 추상 작품인데 그거는 아마도 우리의 여러 가지로 추상이 트렌드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추상 작품이 사실은 가장 가격대가 낮은 작품 끝에서 두 번째였는데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게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매 수요의 어떤 교체 그리고 무슨 그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어떤 공간과의 어울림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좋아하는 형상과는 다르게 추상은 조금 더 국제적인 어떤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시장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박수건은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이 사지 외국 사람이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컬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가 마켓의 한계를 규정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상은 못 올라가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김학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로컬 마켓이 중심이긴 하겠지만 아시아 마켓까지 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최고가가 80억이었지만 적어도 어디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지금 항상 이유한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시장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10호가 만약 100호가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아무래도 국제적인 클라이언트들이 구매 수요가 있기 때문인 거를 가정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다. 이것도 이제 구상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항상 어떤 작가의 작품에서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스타일의 유형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상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상 동일한 유형이지 않습니까? 백자 다랑아리의 꽃을 꽂은 유형에서도 어떤 꽃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진다라는 건 재미있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도 나중에 판매할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저 재밌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염두는 해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작품 사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0호는 10호의 10배가 아니라는 거죠. 100호는 10호의 5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10호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100호는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건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격 평가를 어떻게 하냐. 그럼 작품 크기가 10호 기준 이활종이 호당 100에서 200만 원. 아까 작가마다 가격이 다르다 해서 제가 쫙 리스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활종 같은 경우에는 호당 100에서 200만 원에 형성된다라고 하면 10호일 경우는 1000에서 2000이 되겠고 20호일 경우에는 10호의 1.6배, 10호에 1.6배니까 1600에서 3200. 30호의 경우에는 10호의 2.4배. 3배가 아니라 2.4배죠. 2400에서 4800.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제 완성도에 따라서 가격의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돼 디밸루에이션 될 수 있고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활종의 이런 유형의 작품을 좋아하는 컬러가 있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꽃이 있거나 수선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다거나 매화를 더 좋아한다거나 분홍
분홍색을 조조하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 가격의 차별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요인을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좌측 작품은 이월종 작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재인 또 매화나무가 등장하고 또 이런 분홍색 빛의 베타탕이 있는 이런 작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 요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정한 이 사이즈의 가격 대비 높은 가격으로 추정가가 산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격을 막 매기는 게 아니고 팔고 싶은 사람이 그냥 가격을 부르는 건 아니구나. 가격의 기준이 있고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떤 상승 효과 요인이 있고 하락 요인이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품이 결국 시장의 논리로 인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작품에서는 어떤 스토리가 있죠. 항상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공감을 이룰 때, 납득이 될 때 가격의 상승으로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 작품은 박수근의 앉아있는 여인을 그린 작품인데요. 박수근의 특유의 작품이죠. 특유의 조형성. 움직이지 않고 경직되어 있고 그 뭔가 딱딱한 선과 그리고 화면을 꽉 채우는 어떤 여인의 모습 이런 그런 어떤 평론가 분들이 그 작품에 녹아있는 어떤 스토리와 이런 것들 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만히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에게 어떤 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렇겠고 동시대에 사셨던 분들도 그랬겠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게 되는 어떤 요소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작품에 어떤 연결, 마음의 어떤 공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하드보드에 그려진 건데 또 하드보드라는 거는 재료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죠. 캔버스에 그린 작품보다는 하드보드에 그린 작품이 더 많고 박수근 작품 중에서 캔버스는 드물고 그래서 하드보드에 그렸을 때 그 특유의 기법이 더 잘 살아난다던가 만약 캔버스에 그렸다고 하면은 이렇게 특유의 그 기법이 약간 좀 더 거칠게 나타난다던가 그래서 박수근 컬렉터라면 캔버스보다는 하드보드에 그린 걸 선호한다던가 이런 수요자들이 어떤 작품을 더 선호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소장 이력에 대한 프리미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 A 등급인데 그게 P 등급이 되려면은 P 등급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은 그저 A 등급 이상의 작품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마가렛 밀러 여사라는 박수근의 모든 어떤 스토리에 등장하는 최고의 컬렉터가 소장했었던 작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정가에 책정된 것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거래될 수 있는 어떤 요소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김한기 작품인데요.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칼라죠. 칼라에 또 프리미엄 요소가 있는데 특히 이 푸른색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줍니다. 같은 추상이어도. 근데 1970년대 작품에서 추상 작품은 대부분 뭐 푸른색이나 아니면 말년에 약간 흑빛이 도는 회색빛이거나 아니면 레드가 있고 옐로우가 있겠지만 그러면 가장 보편적이기도 하면서 그 작가의 어떤 청명한 어떤 작품 세계를 잘 돋보이하는 작품이라고 할까요? 해석은 자유로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살펴보면 특히 푸른색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푸른색을 살 거냐 빨간색을 살 거냐를 고르라고 했을 때 내가 김한기에 대한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난 무조건 레드가 좋아하고 레드를 선택할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너무 좋으면 선택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제 대상에 대한 건데 대상에 대한 프리미엄인데 가장 비싼 미인도 중에서 그 미인도 여자가 이제 뭐 정면이냐 측면이냐 이런 거에도 아주 미묘하게 이게 약간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냐 측면을 바라보고 있냐 머리에 꽃이 있냐 모자가 있냐 나비가 있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뭐 5억에서 뭐 6억, 7억 정도의 거래가 되는 미술품을 거래할 때 경매에 내놓지 않는다면 개인적인 거래에서는 작품이 등장하기 전에 작품에 대한 설명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청경자의 미인도가 있다. 청경자의 미인도 어떤 거야? 앞면을 보고 있어, 옆면을 보고 있어. 그럼 앞면을 보고 있는데 머리에 나비가 있어. 뭐 그런 거 좋아. 나한테 고객이 있어. 그러면 이제 모든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고객과 얘기가 되고 어느 정도 구매의 어떤 결정을 한 80% 정도 선에서 작품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어떤 주제나 대상이나 어떤 그런 각도 이런 차이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현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왜냐면은 세금에 있어서 자유로웠죠. 가격 대비 세금에 있어서 자유로운 작가이기 때문에 아주 매력 있는 투자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서브젝트와 이어져. 70년대 작품이냐, 뭐 2000년대 작품이냐, 라인인데, 라인에서도 구매하시는 분들은 같은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 최대한 화면을 꽉 채우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빈 거를 대하면은 손해보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에 20호라고 했을 때도 비어있는 작품과 꽉 차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 반드시 꽉 차 있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겠죠. 내가 자금을 투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납득이 되는 어떤 판정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의 결정 요인에서 주관적인 요인, 객관적인 요인은 막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내가 결정한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냥 안목이라고 하겠죠. 근데 안목은 분명히 타고난 걸 수도 있겠지만 훈련되는 걸 수도 있을 겁니다. 작품을 아주 많이 보면서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안목이 있겠고, 내가 태어나면서 어떤 절대적인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어떤 갤러리에서 어떤 작품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좋다라는 감정에 모이는 거는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작품이 제일 먼저 팔리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좋다, 아름답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완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냥 미술 갤러리에 갔을 때 이 두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작품을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무조건 꽉 찬 작품을 좋아한다, 비어있는 거를 참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물론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너무나 다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970년대 작품이고 하나는 1990년대나 2000년대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나중에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한 선택 조건에서 선택했을 때 좌측의 작품을 선택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이해하시면은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학의 작품인데요. 동일한 크기의 동일한 조건의 작품이면은 왼쪽 작품과 오른쪽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을 선택하시겠어요? 왼쪽이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팔 때 왼쪽 작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겁니다. 그래서 고를 때 작품을 고를 때 그냥 난 이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나는 좀 특별한 눈을 가졌어, 특이한 취향을 가졌어, 이러면서 사면은 물론 좋겠지만 나중에 수익률을 따지면은 가장 수요가 많이 모여드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공통감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또 동신의 미술은 조금 다릅니다. 가격 형성이. 그래서 이미 작고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딱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거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참 없었던 매물이 탁 나왔을 때 가격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성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지금 동시대 미술, 현대 미술 작가들은 계속해서 작품이 생산되고 있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교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트랜잭션
제한에 의해서 가격을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시대 미술을 동시대 미술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 이미 그 돌아가신 작가들은 미술사적으로 평가가 거의 이루어졌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평가가 된다거나 재평가의 과정에서 저평가된 작가를 다시 올린다거나 하는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현대미술 작가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작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작가를 주변에 둘러싸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선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작가는 이 작품을 왜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현재 과정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의 작업 스타일, 작품 내용, 전속 갤러리, 작품 소장처, 컬렉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방법, 아트페어 반응, 국내 평가 등 미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죠. 작가가 어느 날 난 도저히 버텨낼 수 없어. 난 생계를 위해서 그림을 접어야겠어 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그 작품을 샀는데 작가가 더 이상 작품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이 형성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거의 지금 뭐 스스로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강한 집념과 의지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대 작가의 경우에는 작품을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터로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작가 그룹을 또 작가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루잖아요. 뭐 카이카이 키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떤 무브먼트를 일으킨다던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1970년대 실험미술 아니면 단색화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단색화의 주요 작가들이 시장을 주도한다고 하면은 그게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 엮어 나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라던가 아니면 미술사적인 흐름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작가가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동일한 예술세계 아니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건 작가들끼리 할 수도 있고 비평가가 할 수도 있고 꼭 갤러리 미술관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그게 앞으로 미래에 이 작가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은 2006년과 비교될 수 있는 굉장히 유례없는 호황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동시대 작가들 중에서 가장 블루칩 작가로 집중 수요가 있는 작가군을 당시 2006년도 동일하게 거래되었던 작가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구매 현상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분명한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치를 물론 너무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전에 2006년도에 이렇게 높은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걸 경험해 본 딜러나 컬렉터들은 지금의 어떤 상황에 몸을 사리는 경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전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김동유라는 작가가 2006년에 크리스티에서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에 나온 이 작품이 3억 5천에 낙찰이 되면서 굉장히 미술품이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대상이 된다라는 어떤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이때부터 주식이나 펀드 하시는 분들이 미술시장에 대거 유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작가의 2019년 경매 레코드를 보면은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과 이 작품에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특별한 차별성이 없습니다. 소재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단지 시기만 달랐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는 3억 5천인데 2019년에는 3천만 원이 됐다 이거죠. 그럼 이 시장의 이 작가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에서 높이 뛰었다가 뚝 떨어져 온 작가들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미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작가 중 하나인 이 작가에 대한 가격도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물론 작가는 굉장히 좋아요. 작품도 아주 좋고 김동희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작가의 그 작품이 그 가격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갖는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서 올라간 가격이라면 지탱해낼 수 있는데, 근데 그 지탱해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미술사적 평가, 미술관 제도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클라이언트들, 그 작품을 가지고 있는 수요들이 사실은 지탱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작가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이 작가도 갤러리 가격으로는 100호 기준으로 해서 2천에서 3천인데 경매가가 2억에서 3억까지 가버리니까 전시도 많이 하지 않은 작가가 그럼 다음에 전시했을 때 전시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가격에 과연 그러면 옛날 3억에 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술 시장의 구조가 이런 미술시장의 구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전시 화랑이 있겠고 2차 시장, 3차 시장. 그래서 1차 시장, 2차 시장 합쳐가지고 아트페어는 아마 요 정도 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3차 시장 경매인데 1차 시장은 작품 주인이 작가고 판매는 갤러리가 하고 구매는 컬렉터나 딜러가 하겠죠. 딜러는 어떤 누군가를 대신해서 사는 거니까 작품 가격은 갤러리와 작가의 합의하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작가의 가격을 책정하는데 갤러리가 개입은 합니다. 그래서 1차 갤러리의 조정 하에 책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감정회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지만 갤러리가의 그런 조정 없이 작가가 마음껏 부른 가격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약간 전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장은 작품의 1차 시장에서 사신 분이 되파는 시장, 리세일 마켓이거든요. 그래서 리세일 마켓에서는 작가가 자기 작품의 가격에 대한 어떤 아무런 이견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갤러리에서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유통시장에서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수는 없고, 더더욱 3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시장은 1차 시장의 가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급하면 동일한 작품이어도 더 낮은 가격이라도 팔고 싶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술시장의 특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시장과 무엇이 다른가 정도만 캐치하는 게 좋지, 미술시장은 너무나 다를 것이고, 그래서 모든 걸 통째로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거기서 조금 다른 것만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황기에는 작가의 네임밸류에 구매 수요가 집중되어 있고, 작품의 퀄리티보다 구매 자체가 중요하고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구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작품의 A급, B급을 전혀 가리지 않고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호황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게 조정기에 들어가면은 A급과 B급을 가리지 않고 구매했던 작품들에서 이제 B급은 팔리지 않고 A급만 선별적인 구매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호황기의 작품을 사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른 시장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밖에도 아트펀드, 공동구매, 포트폴리오, 그리고 편의작품 선정의 기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 대상은 어떤 원칙으로 해서 나누고, 그래서 가격은 어느 수준에 있는 작가의 작품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